모두가 그를 무능한 고졸 아저씨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서울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 최고 학벌과 화려한 스펙만이 계급장이 되는 그곳에서 43세 강민호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S대 출신 천재 신입사원이 던진 계약서 뭉치에 자존심이 짓밟히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학벌 차이라는 잔인한 폭언을 들어야 했던 굴욕의 순간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묵묵히 써내려간 낡은 수첩 속에 수십억 원의 손실로부터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분노와 절망을 넘어 오직 실력 하나로 오만한 천재를 무릎 꿇린 베테랑의 반격.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르치려 드는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실력에 대한 뜨거운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시작된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테헤란로의 아침은 언제나 날이 서 있습니다. 매끈하게 뻗은 유리 빌딩들은 서로의 높이를 뽐내며 서 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 대신 빳빳한 긴장감이 서려 있지요. 그 틈바구니에 섞여 걷는 한 남자 강민호 과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오늘부터 이곳 글로벌 IT 부품 기업인 네오텍 본사로 출근합니다. 낡은 구두지만 코끝이 반짝이게 닦인 그 신발처럼 그의 마음가짐 또한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본사로 발령받은 지사장이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진짜 직급을 숨긴 채 중도 채용된 경력직 평사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민호 씨가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높은 층고만큼이나 압도적인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43,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잔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장 돈을 벌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소년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등학교만은 맞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호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밤에는 책장을 넘기며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었나 봅니다. 공장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성실하기까지 한 민호 씨를 아들처럼 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를 가진 선배들은 쉬는 시간마다 민호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세상이 변할 거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랑 영어도 배워둬야 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 틈틈이 공부해보렴. 그 따뜻한 격려가 민호 씨의 인생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단어를 외웠고 남들이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에 엑셀 함수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현장에서 구른 끝에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부산지사의 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드디어 본사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탁 트인 공간에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민호 씨보다 한참 어린 사원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새로 온 중년의 사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 씨의 정체를 아는 최 상무님만이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할 뿐이었지요. 최 상무님은 민호 씨의 어깨 등을 두드리며 모두의 앞에서 그를 소개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강민호 씨입니다. 경력이 아주 풍부한 분이니 서로 잘 지내보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예의상 몇 번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강민호입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돕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옆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에 명품 시계를 찬 청년, 이 팀의 에이스라 불리는 박준우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S대를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초고속 승진 코스를 밟고 있는 네오텍의 유망주였지요. 박준우는 민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됐네. 과장님, 아니 상무님은 왜 이런 사람을 우리 팀에 붙여준 거야? 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호 씨의 귀에는 또렷이 박혔습니다. 준우는 민호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기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본사는 현장이랑 달라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니까 민폐 끼치지 마세요. 민호 씨는 그 무례한 언사에도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 사원님. 제가 본사 업무는 처음이라 서툰 게 많을 겁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준우는 그 대답이 더 짜증난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나 바쁜 사람인 거 안 보여요?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서 분위기나 파악하세요. 시키는 거나 잘하시고요. 민호 씨는 준우의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와 세련된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건 보기 좋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오만함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민호 씨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에 볼펜으로 하나하나 업무 내용을 적어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준우의 눈엔 그저 시대 뒤떨어진 노인의 몸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박준우 사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는 영어로 된 서류들을 휘두르며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상사들도 그의 유능함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호 씨는 그 소란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 준우가 던져주는 복사물이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도 그는 눈을 번뜩이며 본사의 업무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준우는 민호 씨가 고졸 출신이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민호 씨. 이거 복사 좀 해와요. 아, 숫자는 읽을 줄 알죠? 고졸이라 혹시 실수할까봐 걱정되네. 사무실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지만 민호 씨는 그저 묵묵히 복사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하고도 날 선 공기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준우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그 화려한 계약서,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그 문장들 사이에서 민호 씨는 현장의 직감으로 미세한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지요. 민호 씨는 복사된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고 그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누가 진짜 기둥인지 증명될 것입니다. 민호 씨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에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아름다운 노을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준우는 퇴근 가방을 챙기며 민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진짜 중요한 계약 날이니까 늦지 마요. 아, 영어나 서류 같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는 그냥 옆에서 차나 나르면서 분위기나 맞춰요. 괜히 아는 척해서 재 뿌리지 말고 알았죠? 민호 씨는 그 뒷모습에 대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사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민호 씨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준우가 던져놓고 간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수치 위에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소동을 걱정하는 베테랑의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무대 장치는 모두 갖춰졌고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네오텍 본사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사무실 한복판에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놓였고 그 위에는 글로벌 소싱 계약 최종 점검이라는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지요. 팀의 에이스 박준우 사원은 아침부터 보란듯이 전화를 돌리며 영어를 섞어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천장을 울릴 만큼 자신감이 넘쳤고 그 당당함은 동료들에게 일종의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강민호 과장은 구석 자리에서 어제 복사했던 계약서 사본을 다시금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단어를 씹어 삼키듯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민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박준우 사원이 실적에 눈이 멀어 간과한 치명적인 함정이 문장 속에 교묘히 숨어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사원님, 잠시 시간 좀 되십니까? 이 계약서 수치 말입니다. 단위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우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삐딱하게 돌렸습니다. 아, 강민호 씨. 아침부터 또 뭡니까? 단위요? 그거 내가 몇 번이나 검토한 거예요. S대 영문과 나온 내 눈보다 아저씨 눈이 더 정확하다는 건가요? 준우의 비아냥에 주변 사원들이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1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단가가 단위당 금액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미터가 아니라 피트 기준입니다. 우리가 발주할 물량을 생각하면 예산이 3배는 넘게 깨질 텐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우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기시네.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던 솜씨로 본사 서류를 평가하지 마세요. 이게 전문 용어가 섞여 있어서 아저씨 수준엔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업체랑 다 얘기 끝낸 겁니다. 괜히 초치지 말고 가서 내 책상 위에 있는 커피나 좀 치워줘요. 준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선배의 조언은 때로 간섭으로 치부되지만 이처럼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요. 하지만 준우에게 학벌과 직급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민호 씨를 아예 업무 파트너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간 최 상무님이 부탁한 현장 파악이라는 임무 자체가 엉망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는 일단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펜을 굴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눈먼 천재를 멈출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전 11시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민호 씨는 말단 사원의 자격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박준우 사원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상무님과 부장님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박 사원이야.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올해 목표치는 벌써 달성이지. 부장님의 칭찬에 준우의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민호 씨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은 중년의 신입사원에게 쏠렸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상무님, 저 사람 아까부터 자꾸 헛소리를 해서 제가 주의를 줬는데 또 저러네요. 신경 쓰지 마시죠. 하지만 최 상무님은 민호 씨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 강민호 씨 해봐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민호 씨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이번 해외 업체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단위 장난이 섞여 있습니다.
박사원님이 확인하셨다는 단가는 미터법이 아니라 미국 관습 단위계인 피트입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우리 회사는 계약금만으로도 올해 영업이익의 절반을 날리게 됩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준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뭘 안다고 상무님 앞에서 개망신을 줘? 이거 내가 해외 파트장이랑 직접 메일 주고받으면서 확답받은 거야. 당신 고졸이라 영어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감히. 준우의 폭언은 회의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부장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씨,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그렇지. 박사원이 완벽하게 준비한 건데 너무 무리한 지적 아닌가? 나가서 자숙하게. 부장님의 축객령에 민호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학벌과 경력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있었지만 그것은 박준우라는 한 청년의 커리어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 아니었지요.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부산지사 시절 현장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지켜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이 본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고졸이라는 낙인이 진실조차 가리는 이 사회의 편견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민호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동료들은 박준우의 눈치를 보며 민호 씨와 거리를 두었고 준우는 보란듯이 서류를 챙겨 거래처 미팅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저씨, 아까 상무님 앞에서 한 짓, 내가 절대로 아니죠. 계약 체결하고 돌아오면 당신 짐 쌀 준비나 해. 준우는 민호 씨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흔들리는 몸을 바로 세우며 준우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것은 방조와 다름없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우 사원이 무시했던 그 고졸 아저씨의 인맥과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박준우가 가려는 거래처의 뒷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최 상무님께 보낼 개인적인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베테랑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민호 씨의 책상 위 스탠드는 꺼질 줄 몰랐습니다. 밤 공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차가운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내일 아침이면 네오텍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호 씨는 낡은 수첩을 품에 넣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오텍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박준우 사원은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차려입고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했지요. 오늘은 해외 거래처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외부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준우의 책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사원님,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시죠. 이 수치는 아무리 봐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준우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민호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 정말 끈질기시네. 상무님한테 어제 그렇게 망신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아저씨, 당신은 그냥 복사기 옆에나 붙어 있어요. 그게 회사 도와주는 거야. 준우는 비웃음을 남긴 채 다른 팀원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장님과 다른 동료들도 민호 씨를 사고뭉치 경력직으로 낙인 찍은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대로 준우가 도장을 찍는 순간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해는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이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의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사무실 유선 전화로 걸어도 받지 않았지요. 답답한 마음에 민호 씨는 직접 거래처 미팅 장소로 달려가려 했지만 본사의 보안 카드는 평사원인 그가 마음대로 외출 보고를 하기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려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질책뿐이었습니다. 강 사원, 박 사원이 우리 팀 에이스라는 거 잊었어? 자네 그 자격지심 때문에 팀 분위기 망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인사과에 정식으로 보고할 줄 알아. 민호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을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올라왔다고 자부했는데 서울 본사의 견고한 학벌벽과 위계 질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가졌던 그 당당한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주제 파악 못하는 고졸 아저씨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박준우고 책임도 그가 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의 양심은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박준우가 책상 위에 흘리고 간 서류 조각들을 살폈습니다. 준우는 평소 메모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만 믿고 현장의 사소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곤 했지요. 민호 씨는 준우가 벌인 파쇄 직전의 초안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가 보낸 원문 메일의 수신인 리스트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리. 민호 씨가 부산지사에서 해외 물류를 담당할 때 형제처럼 지냈던 현지 물류센터의 책임자였습니다. 민호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나 부산의 강민호야. 오랜만이지. 수신음이 몇 번 울린 끝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이게 얼마만이야? 네오텍 본사로 갔다며? 그런데 오늘 너희 회사 신입사원 말이야.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 우리 쪽 임원들이 화가 많이 났어. 민호 씨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제임스, 혹시 오늘 계약서의 단위 표기 말이야. 너희가 일부러 피트로 바꾼 거야? 제임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친구가 우리 현지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 일종의 교육을 좀 시키기로 했지. 정말로 그 수치를 그냥 넘길 줄은 몰랐는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단서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사기가 아니라 박준우의 오만함이 불러온 인재였고 동시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임스는 덧붙였습니다. 강, 내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다시 검토할 용의는 있어. 하지만 네오텍 쪽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전문가를 보내야 해. 지금 그 신입사원은 우리 임원들이 아예 대화 상대로도 안 보고 있거든. 민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준우의 가짜 권위가 아닌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는 것뿐이었지요. 민호 씨는 옥상으로 향하는 대신 상무실로 직진했습니다.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최 상무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지금 바로 거래처로 가야 합니다. 제 이름과 직급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준호 사원이 사인하려는 계약서는 회사를 죽이는 문서입니다. 최 상무님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민호 씨의 단단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강 과장, 지금 박 사원이 이미 거래처에 도착했을 시간이에요. 자네가 가면 뭘 바꿀 수 있겠나? 민호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 책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진짜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상무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책상 위에 자동차 키를 던졌습니다. 30분 주겠네. 박사원 도장 찍기 전에 도착해서 자네가 말한 그 진짜 실력이라는 걸 증명해봐. 만약 실패하면 부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을 싸야 할 거야. 알겠나? 민호 씨는 키를 낚아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호 씨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져진 20년의 세월이 무시당했던 그 고졸의 서러움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박준우라는 거대한 오만을 꺾고 무너진 현장의 가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도심의 소음이 멀어지고 민호 씨의 심장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의 장소로 향하는 그의 차가 테헤란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모는 차가 서울 강남의 복잡한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꽉 막힌 차 흐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때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 셔츠를 적셨지요. 시계는 이미 약속된 계약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제임스 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나 지금 가고 있어. 5분만, 딱 5분만 시간을 끌어줘.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지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 네오텍 쪽 친구는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재촉하고 있어. 우리 이사님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 이대로 사인하게 두고 망신을 주겠다고 하셔. 민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임스, 그건 우리 회사가 망하는 길이야. 그 친구의 잘못이지 회사의 잘못은 아니잖아. 부탁해,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다시 제안할게. 민호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네오텍의 젊은 사원들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지요. 민호 씨를 발견한 박준우 사원의 부사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강민호 씨가 여기 왜 왔어요? 지금 계약 중인데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민호 씨는 그를 부드럽게 밀치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칠게 열린 문 사이로 당황한 기색의 박준우와 싸늘한 표정의 외국인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박준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하지만 민호 씨는 박준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외국인 임원들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박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고졸 아저씨가 무슨 영어를 한다고. 그런데 그 순간 민호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들은 박준우의 그것보다 훨씬 유창하고 정교했습니다. 현장에서 수만 번 주고받았던 실전 영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의 언어였습니다.
민호 씨는 계약서 12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피트 단위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네오텍의 신입사원이 경험이 부족해 여러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점 제가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제임스 리가 제게 말해주더군요. 네오텍에 진짜 전문가가 있다면 다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역시 내가 올 줄 알았어. 이분은 우리 회사가 가장 신뢰하는 한국 지사의 파트너였습니다. 박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가 가져온 가죽 수첩에는 박준우가 무시했던 현장의 데이터와 정확한 미터법으로 환산된 단가, 그리고 거래처가 그토록 원했던 향후 5년간의 물량 최적화 방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임원들은 민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무시했던 아저씨가 얼마나 거대한 산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렸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계약서는 수정된 조건으로 제작성되었습니다. 호텔 복도로 나온 박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담배 대신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박사원, 비즈니스는 도장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도장을 찍고 나서도 상대와 웃으며 점심을 먹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큰 배움이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학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청년의 알몸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고졸이라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독하게 공부했지. 그런데 박사원, 자네는 이미 좋은 머리를 가졌잖아. 그 머리에 현장의 진심만 더하면 정말 무서운 인재가 될 거야. 민호 씨의 따뜻한 격려에 준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이기는 법만 배웠던 청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고졸 선배였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무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징계를 받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뻔했으니까요. 민호 씨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징계는 받아야지. 하지만 박사원, 자네가 진짜 책임지는 방법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야. 현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내가 처음 일을 배웠던 그곳에서 말이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서 과장님처럼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민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최 상무님은 민호 씨의 보고서를 받으며 크게 만족해 하셨지요. 강 과장,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오늘 자네가 지켜낸 건 돈뿐만이 아니야. 우리 네오텍의 품격을 지켰어. 민호 씨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상무님. 박사원도 이번 기회에 크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주십시오. 그 배려 깊은 말 한마디에 사무실에 딱딱했던 공기가 훈훈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본사에서 큰일 하나 해냈어요. 엄마가 고등학교라도 꼭 나오라고 하셨던 게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민호 씨의 마음도 포근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불빛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비춰주는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낡은 수첩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준우. 그가 현장에서 멋지게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민호 씨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실력이 대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일터를 만드는 꿈 말입니다. 희망은 이미 그의 곁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헤란로의 가로수들은 어느덧 짙은 녹색잎을 틔워내며 완연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요. 네오텍 본사의 아침 풍경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여유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과장은 이제 정식으로 영업본부 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고 부하 직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구하려 줄을 섰습니다. 민호 부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경남 거제의 현장지사에서 날아온 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준우. 한때 도끼와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청년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메일에는 거친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현장 반장님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준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우의 얼굴은 본사 시절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눈매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곳 거제는 벌써 한여름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현장 용어들이 제 발목을 잡았고 반장님들의 거친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매일같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즈니스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어제는 제가 제안한 공정 개선안이 현장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반장님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진짜 네오텍 사람 다 됐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 부장은 모니터 너머로 준우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는 매일 끝머리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조만간 본사로 복귀하라는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졸이니 대졸이니 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부장님의 든든한 후배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부장은 짧은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사원, 기다리고 있겠네. 자네가 지켜낸 땀의 가치가 네오텍의 진짜 힘이 될 거야. 조심히 올라오게. 그날 오후 최 상무님 아니, 이제는 전무로 승진하신 최 전무님 이민호 부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최 전무님은 민호 부장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으셨지요. 강 부장,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 요즘 신입사원들이 자네 수첩 쓰는 법을 배우겠다고 난리라며. 민호 부장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전무님. 제가 구식이라 애들이 저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도 수첩에 적는 진심만큼은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탁 트인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회사의 미래와 인재 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부장은 퇴근길에 잠시 모교인 고등학교 근처를 찾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변한 교정을 바라보며 그는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영어 단어를 외우던 소년 강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고단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강민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오늘 박준우 사원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주 멋진 녀석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장하다고 해주셨던 엄마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민호 부장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치열한 삶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꼬리표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거창한 혁명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네오텍에서 일궈낸 작은 변화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력이 대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 그것은 이제 민호 부장에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지하철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수천 개의 가죽 수첩에 적힌 기록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민호 부장은 가방 속의 수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진심을 적어 내려가게 될까요?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공장의 막내 사원이었던 때와 똑같은,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열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강민호 부장과 박준호 사원, 그리고 네오텍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진심을 다하는 모든 강민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 속에서 당신만의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낡은 수첩에 적힌 그 치열한 기록들이 머지않아 가장 아름다운 성공의 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